1929년 4월 13일 소련의 기자 솔로몬 셰레셰프스키는 회의가 끝나고 갑자기 부장님께 호출돼 된통 혼났습니다. 자네 장난하나? 왜 회의 때 아무 메모도 안 하고 나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지? 이 이야기를 듣고 셰레셰프스키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회의 내용을 당연히 모두 기억하기 때문에 굳이 메모를 안 한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는 부장님께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회의 내용을 전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엄청난 완전 기억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셰레셰프스키는 공산당의 정신과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무작위 숫자를 외워보라고 시켰는데 아무리 길이를 늘려도 그는 문제없이 암기했습니다. 결국 의사 중 한 명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셰레셰프스키의 기억력에는 뚜렷한 한계가 없다. 놀랍게도 셰레셰프스키는 10년이 넘은 과거의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 순간 과거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떠올라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죠. 이렇게 보면 셰레셰프스키의 능력은 결코 부러워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너무 많은 걸 기억하는 만큼 바로 그 엄청난 기억 때문에 아주 평범한 일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보통 사람이라면 너무나 쉽게 알아차릴 숫자의 패턴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쭉 나열돼 있는데 각 줄이 이전 줄보다 큰 정수로 시작한다고 해보죠. 보통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이 패턴을 인식하죠. 근데 셰레셰프스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보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상의 중요한 특징을 파악하지 못했죠. 우리는 대상을 접할 때 그 대상 전체를 다 동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특정 부분에 집중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요. 반면 셰레셰프스키는 모든 부분을 다 동등하게 인식하고 기억한 겁니다. 셰레셰프스키는 일반적인 언어적 개념을 통해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꽃을 볼 때 그걸 꽃이라는 일반 명사와 연결짓는 걸 어려워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각각의 꽃은 다 너무나도 다른 구체적인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아르헨티나의 천재 소설가 보르헤스는 이와 아주 비슷한 내용의 단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푸네스라는 남자가 등장해요. 그는 모든 말과 사건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고 풍부하고 충만하게 인식합니다. 그는 1882년 4월 30일 아침 남쪽 하늘에 뜬 구름의 형태도 알았고 그 구름의 형태와 자신이 단 한 번 읽었던 책의 대리석 무늬 표지의 결을 비교하거나 케브라초 전투가 일어나기 전날 밤 리오네그로 강을 젓던 노가 만들어내던 물보라와 비교할 줄도 알았다. 그는 자신이 꾼 모든 꿈, 모든 백일몽을 재구성할 줄 알았다. 두세 번은 그가 하루 전체를 기억해서 재구성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말을 더듬지 않았으며 각각의 재구성이 그 자체로 꼬박 하루가 걸렸다. 여기서 우리는 푸네스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면서 받아들이는 대부분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근데 푸네스는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걸 다시 자신의 머릿속에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푸네스가 하루를 완전히 복귀하려면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자신이 하루 동안 겪은 모든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의식하려면 실제로 하루의 과정이 소요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보고 다시 그 영화를 복귀하려면 2시간이 걸릴 겁니다.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다시 상연할 테니까요. 근데 푸네스 역시 셰레셰프스키와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그도 언어 사용을 어려워해요. 그는 개라는 단어가 여러 구체적인 개들을 모두 묶어서 가리킨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을 계속 하나의 개념으로 부른다는 것도 불쾌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3시 14분에 옆에서 본 개와 3시 15분에 앞에서 본 개를 똑같은 단어로 지칭한다는 것에 짜증을 내죠. 그가 보기에 각 시점에는 서로 다른 장면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 그걸 하나로 묶는다는 걸 부당하게 생각하죠. 네, 이 셰레셰프스키와 푸네스의 이야기는 미국의 문학 비평가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애긴턴의 책 천사들의 엄격함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애긴턴은 소설가 보르헤스,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 철학자 칸트의 사상을 연결지으며 우리가 현실에 대해 안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애긴턴은 푸네스에 대해서 매우 심오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푸네스는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의 경험에 나타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기억하려면 하루가 걸릴 지경이니까요. 하지만 애긴턴은 사실 푸네스의 경험에는 역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푸네스는 사람들이 3시 14분에 본 개와 15분에 본 개를 똑같은 단어로 가리키는 것에 짜증을 냈죠.
그런데 이렇게 짜증을 내기 위해서는 푸네스는 적어도 3시 14분과 3시 15분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걸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부르니까 짜증이 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두 시점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 두 시점이 서로 다르도록 만드는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푸네스는 그 시점들이 다르다고 느꼈겠죠. 아무런 기준도 없다면 다르다는 게 뭔지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보면 푸네스는 얼핏 보기에 구체성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서 일반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일반적인 시간에 대한 이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특정한 일반적 기준을 품은 채 그 기준에 따라 정보를 해석해내고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구체성에 더 많이 주목을 할 뿐이죠. 인간은 세계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세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세계를 인식한다는 건 이 정보들에 압도되지 않고 자아를 세운 상태에서 거리를 두고 세계를 해석한다는 걸 뜻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던 대표적 인물이 철학자 칸트입니다. 칸트는 순수한 정보란 인간의 경험에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칸트 이전에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인간은 항상 정보들의 나열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냄비를 본다면 그 냄비와 주방 풍경에 대한 온갖 시각적인 정보들의 나열이 그 순간에 제 경험을 이루고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휴문 사실 자아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나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건 오직 세계의 각종 정보와 여러 생각들 뿐이라고 휴문 주장했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다 그냥 독립적으로 나열돼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보들을 받아들인 후에 그 중에서 인접한 것들을 묶어서 나라는 단위를 주관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 뿐이죠. 놀랍게도 칸트는 이런 흉의 아이디어에 반대했습니다. 칸트는 흉과 반대 순서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정보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 나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나라는 독립적인 정신이 세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로부터 각종 정보를 그 자아가 취합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자아의 취합 능력이 없으면 정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칸트는 인간의 자아는 시간을 건너뛰어 여러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봤죠. 우리는 평소 끊임없이 변화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전과 지금이 다르다고 느끼죠. 한번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평온한 방 안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거기서는 그 어떤 사물의 변화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변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변화한다고 느끼죠. 내가 몸을 움직여 그 방 안으로 들어갔으며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에게 보이는 장면이 변화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서도 이런 최소한의 변화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칸트의 아이디어는 변화를 인식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시간의 지점을 잇는 정신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A가 B로 변했다는 걸 알려면 A이던 시점과 B인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하고 그 둘을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때로 마치 경험이 나의 주체적인 역할과는 아무 상관없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TV를 틀어놓으면 온갖 정보가 들어와 경험이 생겨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시점들을 잇고 있습니다. 마치 셰레셰프스키가 나는 언어의 일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일반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셰레셰프스키는 정말 순수하게 각각의 개별적인 사물들의 구체적인 특성만 마주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언어라는 일반성의 렌즈를 통해 사물을 보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통합 능력을 통해 세상의 여러 지점들을 잇는 일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에긴턴은 이러한 칸트의 아이디어를 양자역학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현대 양자역학의 토대를 다진 인물 중 한 명인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유명한 원리를 제시했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보통 물체들의 경우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으면 그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입자의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기술하려고 하면 운동량은 아주 불확실해지고, 반대로 운동량을 아주 정밀하게 기술하려고 하면 위치가 아주 불확실해진다는 건데요.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관측한다는 건 어쩌면 한순간에 나라는 관찰자가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T라는 순간에 정확하게 그 순간의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감지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무언가를 감지한다는 건 서로 다른 순간들을 잇는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순간들을 계속해서 잇는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다가 더 이상 우리가 가진 인식의 틀로는 서로 다른 순간들을 잇는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순간들의 차이가 미세해져 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대상을 감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든 감지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대한 어떤 정확도를 포기함으로써 그 순간을 다른 순간들과 구별지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건데요. 하이젠베르크는 1942년에 쓴 글에서 인간의 언어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정적인 성질입니다. 잘 정의된 객관적인 언어를 통해 자연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언어의 면모를 뜻하죠. 정밀한 수학 방정식을 통해 자연을 정확히 예측할 때 우리는 언어의 정적인 성질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말하는 언어의 두 번째 성질은 동적인 성질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유연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만들어내는 면모를 뜻하죠. 시인이나 소설가는 이 동적인 성질을 아주 잘 활용합니다. 명확한 정의가 없이도 언어로 세상을 자유롭게 표현하죠. 그런데 하이젠베르크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정적인 묘사에서 희생되는 것은 말과 개념 간의 무한히 복잡한 연합이다. 하지만 이 연합이 없으면 무한히 풍부한 실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하이젠베르크는 우리가 이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언어를 정적으로 잘 가다듬어서 사용하면 그만큼 정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정적으로 가다듬는다는 건 그만큼 특정한 언어 표현을 정밀하게 정의해서 점점 좁은 영역에만 적용하게 되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아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자아는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갖는데요. 이럴 때 물리적 자아와 정신적 자아를 구별해서 사용하면 더욱 정밀하게 각각 현상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런 정밀화 작업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각각의 구체적인 현상에 다 다른 언어 표현을 적용해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겁니다. 마치 푸네스가 조금 전에 본 개와 지금 본 개를 다른 개념을 통해 가리켜야 한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이 과정이 만약 극단까지 이르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이해는 언어 표현을 어느 정도 두루뭉술하게 동적으로 사용하는 걸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서로 다른 현상, 서로 다른 대상이지만 같은 언어 표현을 통해 묶어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인간의 이론적인 이해라는 거죠. 사실 동적인 언어의 사용 시도야말로 여러 생산적인 개념들을 무한히 고안함으로써 기존의 서로 다른 지점들을 이어서 이해할 수 없던 현상들을 새로운 연결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이젠베르크가 발견한 양자세계의 불확정성은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넘어서 이론적 이해를 발전시킬 수 없는 벽인 걸지도 모릅니다. 칸트가 말한 경험을 위한 최소한의 통합성이 무너져버리는 지점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은 불확정성 너머로 나아가는 이론적 시도를 해야 한다고 믿었고요. 현대에도 여전히 그런 시도를 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언어적 한계를 너무 일찍 단정짓지 말고 언어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론적 이해의 가능성을 확장해야 한다고 믿는 거죠. 에긴턴도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의 시도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분명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경험, 최소한의 이해를 위해 세상에 어떤 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서로 다른 순간들로 이루어진 벽이죠. 이 순간과 이 순간을 이을 때, 즉 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특정 방식으로 가둬놓을 때 우리에게는 이만큼의 현실이 생겨납니다. 이 벽이 없다면 아무런 현실도 없이 이 세상은 그저 무작위적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이 벽이 얼마나 확정적인 벽인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을 비롯해 인간의 의식을 탐구하는 다양한 과학자들은 과연 이 벽이 무엇인가를 계속 탐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어쩌면 이 벽을 움직일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에긴턴이 제시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은 우리는 이 벽에 대해서 절대로 완전한 알을 얻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벽을 확실하게 단정짓는 행위는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 벽은 우리의 알의 벽입니다. 이 벽 바깥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인간의 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벽 자체는 알의 영역과 무지의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두 영역을 나누는 벽이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또 많은 걸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항상 무지의 영역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 벽에 대해서 이 벽이란 이런 것이야. 나는 이 벽에 대해서 완전히 깨우쳤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벽의 본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의 한계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열려있죠. 이 가능성에 얼마나 주목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과 지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이 우주를, 이 현실을 바라보시겠습니까?